예, 안녕하세요. 한국전통놀이학교 공개강좌 제2회 1강, 전체적으로 제3강이 되겠고요. 3강의 제목은 상수철학입니다. 이 용어 자체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숫자로 1, 2, 3, 4 또는 몇 원, 뭐 2,730원, 4만 원 하는 것은 서수라고 그래요. 서수. 숫자가 이렇게 순서가 있어서 서수라고 하고요. 1과 3과 6과 9가 같다. 왜 3이 9와 같느냐? 같을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3이라는 글자에 완성이라는 뜻도 있고 9라는 뜻에 완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다 상징입니다. 숫자에 상징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수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아시아의 자연 철학을 특별히 표시할 때 상수 철학이라고 부르거든요. 뭐 다른 말로는 역이라고도 부릅니다. 역철학. 뭐 비슷한 용어니까요. 굳이 이것을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바로 이제 하도 낙서를 하면서 이제 상수란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현재 지난 그 유튜브는 이렇게 링크를 해서 게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반복해서 들을 수 있으시고요. 봤더니 보신 분이 뭐 한 3일 전에 한 70여 분 이상이 보셨더라고요. 지금 한 100분 정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계속 보시면 이렇게 느낌이 오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의 자연 철학이라고 부르고 뭐 동양 철학이라고 부르고,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전통적인 용어로는 상수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상수 철학의 분야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해안에 처음으로 바다를 한 번도 구경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서해안에 가요. 그러면 서해안에 그 숱한 그 물고기나 이런 것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물고기 하나 봤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번 바다를 갔다 온 사람도 30년 바다를 본 사람도 바다를 모르는데, 그래서 상수 철학도 이런 분야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학문적인 형태의 상수 철학이고요. 학문 외에 다른 상수 철학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풍수라든지 관상이라든지 또는 사주라든지 점성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거와 같은 건데 양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보는 지금 배우는 전통적 철학서에는 손바닥의 앞쪽이라 보면 우리가 늘 보는 앞쪽, 손바닥에 뒷편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머니들이 몰래 궁합 보러 갈 때, 이렇게 철학관 갈 때 볼 때 그것은 같은 역철학이라고 해도 이론적인 역철학이 아니라 그것은 임상적인 경험 속에서 나온 것들, 그걸 축적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사실은 이거 하면 그것도 배울 수 있어요. 쉽게 들어옵니다. 사주 수명학 같은 거.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런 게 아니고 뭐 택일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전통적인 이론 철학의 상수 철학입니다.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하도 낙서, 이거 뭐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도 낙서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 하도 낙서라는 것은 우리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어떠한 이러한 바탕에다가 자신의 의사를 도형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이면 책이 되는 거죠. 책이 모이면 서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국가에서는 그 서점을 도서관이라고 불렀거든요. 예.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집트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에 최초로 도서관을 세웠어요. 그 세계 최초 도서관이거든요. 모든 지식을 모아서 그 분이 돌아가셔도 그 지식이 글로 남겨지면, 그리스어로 남겨지면 영원히 그 지식이 전해지죠. 그런 개념에서 모든 지식을 그리스어로 만들어서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넣었어요. 바로 그 도서가 바로 하도 낙서를 요약합니다. 하도 낙서 도서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라이브러리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가장 그걸 어떻게 번역하다 그랬다고 서점관이라고 해도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아시아 최초의 인간의 의사가 도형으로 표시된 것 하도와 낙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것 정도면 이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도와 낙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괴라는 게 있습니다. 괴라는 건 뭐냐면 이 세계의 변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렴되는, 하나는 퍼지려고 하는 것, 어떤 건 모이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모이려고 하는 성질은 작대기 두 개를 표시하고, 펼쳐지는 것은 작대기 하나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음양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음양의 변화가 내가 살고 있는 것 중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숫자가 9였다면 8개가 아니라 9개가 됐겠죠. 근데 이 딱 그 지역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8이라는 숫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8가지 변화. 이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8가지, 그 공간 중에 제일 첫 번째 공간이 하늘이겠죠. 버니퍼트 하늘. 그리고 땅의 공간. 그리고 하늘과 땅의 공간이 만나면서 펼쳐지는 뭐 연못이라든지 또는 뭐 번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8가지 변화, 8가지를 모아서 그것을 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괴라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이 우주 공간과 내가 살고 있는 형태가 이쪽에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최초로 이 형태가 만들어진 괴는 선천괴라고 하고, 이 이제 사물이 변화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씨가 있으면 씨는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그 씨가 땅에 딱 떨어지고 물을 만나고 기를 만나면, 따뜻한 기를 만나면 싹이 트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화들이 와요. 싹에서는 변화 없습니다. 이것은 선천이에요. 그러니까 씨는 선천괴. 그리고 씨가 땅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잎사귀에 퍼질 때는 정말 없어요. 왜? 하나의 나무에서는 똑같은 씨가 하나는 강변에 떨어지고 하나는 산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나무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다르죠? 이거 후천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선천이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는 같은 자식놈이라도 삶이 다르잖아요. 어떤 놈은 진짜 두드러 패고 싶은 돈을 미운 자식놈 있는가 하면 얘는 보면 올수록 꼭 내 분신 같대. 이쁘잖아요. 이런 것처럼 변화가 와요. 그건 후천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8가지로 한 게 선천괴, 후천괴예요. 그러니까 주역에서 나오는 선천괴, 후천괴입니다. 이건 또 뒤에 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음양이 있습니다. 이 사물을 대립적 관계를 보는 거죠. 대립적 관계. 그래서 퍼지려고 하는 성질과 모이려고 하는 성질, 따뜻해진 성질과 차가워지는 성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음양은 기본적으로 태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이 이렇게 언덕 이쪽에 있으면 양, 그리고 언덕 뒤쪽에 있으면 우거진다 그래서 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태양의 열기에 따라서 따뜻한 쪽은 양, 그러니까 하지가 되겠죠. 여름이 양쪽에 속하는 거고, 태양이 가장 멀리 낮게 떠 있을 때는 동지거든요. 그럼 거기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의 성질로 사물의 대립적 관계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대립적 관계가 현상으로 드러날 때 그 두 개의 변화가 만나면 그 변화의 방식이 존재해요. 그 방식이 뭐냐면 뭔가 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단하다는 성질이에요. 도단하다. 그러면 도단함에서는 두 번째는 뭐냐? 뻗어남이에요. 뻗어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뻗어남. 그리고 뻗어남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뭐냐? 굳어지려는 성질이 있어. 굳어지려고 하는 성질. 그게 이제 가을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 모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연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풀어지는 성질. 그게 겨울이거든요. 겨울에 이제 풀어졌다가 봄이 되면 다시 도단하고 이런 변화들. 근데 그런 변화들을 전부 간직하는 속성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흙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목화, 토, 금속. 그래서 이 5가지 변화는 나무, 불 이게 아니고요. 나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성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행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물에도 대응하고 인간의 몸에도 대응해서 이걸 가지고 사주팔자도 보고, 그죠? 그다음에 한의학도 하고 인간의 건강을 이걸로 진단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왜냐하면 어차피 자연은 모든 기운이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에요. 이러한 그 구도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단지 잘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여름이라고 해서 꼭 비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겨울이라고 눈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맞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것은 보편적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우주를 보는 관점들, 우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은 우주의 변화를 봤다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를 볼 때 눈앞에 펼쳐지는 넓은 대지, 그럼 네모났고요. 그다음에 대지를 덮고 있는 기운이 존재해요. 파란 기운. 원래 하늘이라고 봤거든요. 하늘은 둥글게 보이죠. 그래서 둥구리, 둥글레라고 했거든. 둥구리의 가장 위대한 칸하면 둥구리 칸. 그래서 댕굴 칸.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죠. 둥근 데서 온 거니까. 그다음에 이건 모난다 그래가지고 네모. 여기는 이제 인간이 사는 곳. 이곳을 천원 지방이라고 해요. 최초의 우주관이고요. 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에 인간이 산다고 믿었죠. 그래서 거기에 인간의 신전도 만들고 인간의 무덤도 만들고 이곳은 뒤에 또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태양이 도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태양은 360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적도에 사는 사람은 맨날 적도인 거예요. 적도 맨날 가운데니까. 그죠? 그다음에 북이 27도, 35도 사는 사람들은 이 축이 27.5도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춘분과 추분을 기점으로 추위와 더위가 늘어졌다 줄었더라 해요. 줄었더라 해요. 그런데 시간은 똑같아요. 추는 기울어졌지만 이렇게 기울어졌지만 왜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주라고 하는 것이 가까운 데서는 천천히 가고요. 먼 데서는 빨리 돌아요. 그래서 이걸 케플러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춘분과 추분을 지점으로 해서 동지 쪽은 길어요. 태양이 낮기 때문에. 근데 되게 빨라요. 그리고 여기 하지는 좀 이 폭은 작지만 되게 느려요. 그래서 사계절의 시간이 똑같은 겁니다. 지구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됐지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늘의 변화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365일을 어떻게 자를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큰 제가 이제 그 백조에 갔는데 거기는 어떠냐면 큰 바위 같은 나무에 되게 긴 그 철심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그 철심 바깥쪽에 커다란 돌뭉치들이 일정하게 배열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시계, 앙부일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태양의 길이가 제일 먼저 갔을 때 거기를 동지라고 말은 안 했지만 태양의 가장 먼 곳, 태양의 가장 가깝고 이게 일률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게 대략 365일 단위로 똑같이 반복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365를 정수로 나눌 방법이 없어요. 정수로 나눌 방법은 360이죠. 360.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36일을 1로 계산해서 손가락 10개를 계산해서 10개월이라고 봤어요. 10개월. 5일이 남죠. 5일은 하나님이 쉬는 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일 안 해요. 그냥 다 자, 같이. 5일 동안. 그리고 다시 1일부터 360일.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10개월력을 만들어요. 그런데 달은 그 태양이 왔다 갔다 하는 기간 동안에 대체적으로 찼다 길었다 하는 것이 약 12번이 와요. 그래서 12는 태음력에서 온 거예요. 태양력은 10개월, 태음력은 12개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합하려니까 문제가 생기죠. 안 맞잖아요. 10하고 12. 그래서 10과 12를 계속 반복해서 맞추면 공배수가 60이 나와요. 그래서 이 60을 가지고 천간지지라고 하는 우리가 뭐 쥐띠, 올해가 이제 검은 호랑이띠 이렇게 해서 60간지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이미 4,000년 전 갑골문에 이미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태음력과 태양력을 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간지지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년 365일에 변화가 있는데 작은 변화는 5일 단위로 온다고 봤어. 5일 단위로. 그래서 72의 변화를 만들어서 170 이후에요. 곱하기 5 하면 얼마 나오죠? 360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 5일 단위로 계산해서 15일이 되면 몸으로 느낄 정도로 큰 변화가 버려요. 그걸 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24기가 있는 거예요. 24기. 우리가 24절기 하는 게 그 24기입니다. 24기 곱하면 15, 24기 하면 딱 360이래요. 5일은 뭐냐? 5일은 그냥 하나님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4절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24절기는 이 태양의 변화에 가장 근접한 계절의 변화를 24개로 쪼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8수는 뭐냐면 24절과 28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변화를 볼 때, 하늘을 볼 때 하늘의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 변화가 어디서 온 거냐면 5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5개의 별자리가 그걸 결정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큰 2개의 별, 그러니까 해와 달이라는 별 위에 그 5개의 작용, 목화 토금수. 그래서 그 목화 토금수가 어느 위치에 오냐가 무지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늘에는 좌표가 없잖아요. 좌표가 없기 때문에 동서남북에 늘 그 자리에 있는 별 중에 특정하게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7개씩, 그래서 28개 별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어디다 만들었냐? 요 가운데 해와 달이 이렇게 운행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면 백도 황도라 그래요. 백도 황도.
백도, 황도. 그리고 실제로는 백도, 황도로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적도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나 상상의 둥근 원에는 요 가운데 백도와 황도가 있어요. 달과 태양의 운행 도수, 이렇게 운행길, 여기에다가 7개 별식에서 28개 별을 배치했어요. 그 28개 별을 왜 배치했냐면 하늘에서 움직이는 별은 하늘 움직이는 북두칠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북두칠성의 7을 계산해서 7개씩.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동쪽의 별자리를 관장하는 청룡, 남쪽의 주작, 북쪽의 백호, 서쪽의 현무. 그래서 28수가 만들어집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이 동양의 상수철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모여가지고 송나라 때쯤 오면 하나의 천문이 됩니다. 천문, 하늘의 문이라고 부르거든요. 천문, 하늘의 문이.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동아시아 사람들은 송나라 때 이게 거의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송나라는 기본적으로 유학을 기본으로 했고요. 유학을. 그리고 그 유학의 기본 가운데 인간의 삶의 도수를, 삶의 어떤 윤리를 한 것은 공자윤리, 공자유학이고요. 송나라 때 오면 이 유학은 철학유학이 되어버려요. 그걸 성리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성리학 속으로 들어와 버려요. 이것을 우리가 소강절, 소옹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소옹이 이것을 종합을 해요. 종합을 해서 하나의 우주책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황극경세서라는 책입니다. 이거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 그 황극경세서에서 우주의 운행 질서가 거의 완성이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성리학에서 대폭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궁궐의 조형이나 이런 데 이제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500년은 이 사유 속에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거나 역사적인 거나 문화유산을 보려면 이 사유를 바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들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사유들이 2000년, 4000년부터 계속 온 거죠. 오면서 계속 탑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하다가 조선시대 때는 이게 완전히 하나로 종합됐다.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잘 구현된 데가 궁궐이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 고려시대나 삼국시대는 오행이 반영됐거나 8괴가 반영됐다. 이런 식으로 반영이 돼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상수철학의 분야가 이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먼저 이제 하도낙서를 보겠습니다. 하도낙서는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은 바로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경복궁, 광화문. 광화문은 하도낙서가 반영된 대표적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하도낙서라는 건 뭐냐면 이제 옛날 사람들은 하늘의 변화가 인간의 삶에 연결된다고 믿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천인감응이라고 부릅니다. 하늘과 사람이 서로 감응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임금이 폭군이면 하늘에 그 징조가 나타나요. 뭐 구름이 낀다든가 또는 막 개구리떼들 나서 운다든가 꼬리 9 달린 여우가 궁궐에 대들보에 가서 아니면 마루에 가서 용마루에 가서 뭐 울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뭐가 징조가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통치자들은 이걸 보고 가뭄이 오면 내가 부덕하다 그래서 가만히 깔고 막 울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머리가 긴 장발 할아버지 불러다가 곡을 하게 되고 궁궐에 있는 궁녀들 내보내고 음기가 나가야만 하늘과 감응해서 비가 내린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수염이 자체가 비를 뜻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보면 유라는 글자가 있어요. 유학자 때 유자. 그게 뭐냐면 기우제를 지내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 유자가. 그러니까 유자는 기본적으로 기우제를. 그럼 기우제가 왜 필요하겠어요? 농경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학은 농본 상말 정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자는 자체가 비우자에다가 수염 이자예요. 그러니까 수염이 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비가 슉 오는 걸로 이렇게 믿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옛날 사람들 그걸 징조, 상서라고 했는데 예전에 이제 위대한 성군이 나타나면 분명히 그 성군에 따라서 자연 사물에 변화가 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하도와 낙수라는 겁니다. 하도라고 하는 것은 황하에 용마가 있는데 거기 등에다 새겨진 도형이고 그다음에 낙서는 황하로 흐르는 강 이름이 낙수거든요. 그 낙수의 북쪽에 도시가 있어요. 그게 낙양입니다. 낙양. 그래서 그 낙수는 이 황하의 가장 중요한 지루죠. 우리 그 한강의 가장 중요한 지루가 청계천이듯이 청계천이 낙수. 그래서 이 낙수에서
뭔가 이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이제 숫자로 말하면 1에서 9에서 10 있거든요. 그래서 하도는 1에서 10이 숫자가 있고요. 낙서는 1에서 9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는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위한 틀이라면 이 틀이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쉬운 말하면 계란이에요. 계란. 하도는 계란. 근데 드디어 계란에서 뭐가 와요? 병아리가 탁 하고 태어난 순간 낙서입니다. 변화가 시작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경복궁 광화문에 있는데 이 하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가 지금 막 만들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하면 처녀와 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녀와 총각은 생명력을 가진 존재지만 아직 생명력을 만들지 못하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러나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하도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주에는 이 우주가 존재하기 위한 기본적인 힘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비포 빅뱅이라고 불러요. 빅뱅 이전. 불교에서는 그걸 공이라고 부르거든요. 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무슨 뜻이냐면 저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저가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가면 500도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500주에 어떤 형태 두 분이 없었다면 전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 하냐면 불교에서 연기라고 그래요. 서로 연결됐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그러니까 그 500년 전에 저는 공이에요. 없잖아요. 저는 없어요. 그러나 그 공은 이어져서 오늘의 저로 나타나요. 그걸 색이라고 불러요. 색. 그러니까 하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력 움트기 위한 기본 틀.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10을 채울 수가 없어요. 생명이라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생명 현상은 뭐냐? 변화는 9로 끝나요. 9. 여기 보면 가운데 숫자가 10이죠. 검은 점 10, 여기 네모칸 10, 가운데 5가 있고. 그런데 봐요. 낙서를 볼까요? 낙서를 보면 여기 이렇게 5가 있는데 9가 위로 가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이미 이탈을 해서 새로운 생명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9고요. 생명력은 10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태어나게 하는 생명력은 갖고 있지만 나는 9에 죽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생명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생명력을 갖고 있대. 나의 생명은 9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면 상극의 원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공한 세계에서는 숨도 안 쉬어도 되고요. 모습을 안 갖춰도 되는데 내가 이제 모습을 갖추고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이제 남의 것을 먹어야 돼요. 풀을 뜯어 먹어야 되고요. 그죠? 고기를 먹어야 되고 남의 생명을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상극의 원리라고 해요. 상극의 원리는 생명의 변화의 원리예요. 옛날 사람들 그렇게 봤던 거예요. 봤던 거죠. 그래서 이 상극의 원리는 거꾸로 도는 거고요. 상생 원리는 둥글게. 그러니까 지구 방향으로 도는 건 상생, 지구 반대 밖으로 도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은 반대 방향, 가짜 방향.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게 진짜 방향. 그러니까 고스톱 치는 게 우주가 돌아가는 방향이에요. 고스톱. 왜 그렇게 치는지 아시죠? 인간의 심장이 그렇게 돼 있어서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달릴 때 시계 방향으로 달리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는 심장이 버티지를 못해요. 심장이 엄청 충격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구가 도는 방향으로 우리도 항상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뜀박질 할 때 그 아침 조깅할 때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심장에 엄청난 무리가 오는 거거든요. 못 느끼죠? 지구가 1초에 29.7km 날아가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공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공기가 밀도가 있어서 그 압력으로 우리가 못 느끼는 거지, 심장에 엄청난 부담이 오는 거 거꾸로 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조깅할 때도 절대로 시계 방향으로 조깅하면 안 돼요. 실내든 실외든 항상 고스톱 치는 방향으로. 그게 우주의 원리입니다. 그게 상생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 상생의 원리 속에 살면서 나는 항상 상극의 원리로 내가 남의 것을 해야하면서 먹고 살아요. 끊임없이 이 변화를 거부하면서. 이것이 하도 낙서고요. 이걸 통해서 통치의 철학은 하도. 그리고 그러니까 임금은 하도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들은 상극의 원리로 다스려야 돼. 왜? 백성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잘했다면 안 되잖아요. 형벌로 강력하게 다스려야 되죠. 다 그건 상극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상생과 상극의 원리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사고를 숫자로 표현한 것. 이게 하도 낙서고요. 좀 어려워도 그냥 이렇게 보세요. 광화문에 가면 동현문과 서현문이 있고 가운데 어간문이 있어요. 그래서 동현문에는 뭐가 있냐면 이건 이제 가운데 문이네. 동현문에 가면 맞다. 하마. 하마가 뭐냐면 용마가 있습니다. 용마가. 그리고 저쪽 서쪽에 가면 신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뭐 기린이다 벼지라를 했는데 경복궁 영건일기가 등장하면서 명확하게 이쪽 동현문은 황하의 용마, 그리고 서쪽에는 낙귀부서라고 부릅니다. 낙귀부서. 뭐냐면 낙서의 거북이입니다. 거북이.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이게 황하거든요. 이렇게 파랗게 된 게 황하고, 그다음에 그 황하에 황하로 합류하는 지점 중에 이렇게 붉게 된 거 있죠. 붉은 것이 이게 이제 낙수가 되겠습니다. 낙수의 북쪽이 낙양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광화문에 하도와 낙서를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 이 하도와 낙서를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팔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팔괘 얘기는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복궁에 가서 동현문, 서현문 가서 동쪽에 있는 문은 하마, 용마고 서쪽에 있는 것은 신구, 거북이가 아니고요. 그냥 이름이 신구입니다. 신구. 그리고 이쪽은 용마.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왜 여기다 두 개를 그렸느냐?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장신이 왕이 됐을 때 이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지 못해서 역천을 했다고 봤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래서 죄를 많이 졌죠. 하늘의 죄를. 왜냐하면 고려를 엎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한 것은 천명이지만 기존의 질서를 어겼고 아버지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역천이 일어나서 14년 가뭄이 왔다고 봤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내가 성군으로서 이 우주의 질서를 바로잡게 하겠다는 그런 꿈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바른 임금이 돼야만 우주의 질서가 똑바로 돼서 그때부터 가뭄이 없어지고 백성이 제대로 살 것이다. 그래가지고 경의로 옆에 초가집 짓고 정말 검소하게 살면서 이 문물 제도를 전부 하늘의 운행에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하도 낙서의 운행에 경복궁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오늘날 경복궁, 지금의 경복궁 고종임금이 중건했지만 그 이전의 경복궁은 세종대왕이 완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 때부터 계속 있었던 궁궐은 아직 체계가 안 잡힌 궁궐이었고요. 세종대왕 때 문물 제도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때 세종대왕께서 광화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광화라는 것은 주역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서경이라고 했는데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건데 누가 한번 상식을 잘못해서 전해 내려오는 거고요. 광화는 우주의 기운이 제대로 들어서서 변화가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팔괘를 그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선천계와 후천계를 바탕으로 해서 경복궁을 만들어요. 그래서 경복궁의 전체적인 설계도는 선천계에 설계를 하고 건축물은 후천계에 맞춰서 건축을 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거 알려면요.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냥 경복궁이라는 게 주역 8궤를 기본으로 해서 선천궤가 그 경복궁의 터에 관계되는 지형이라면 그 위에 있는 건축물의 위치는 후천궤에 맞춘 것이다. 그러면 선천궤, 후천궤를 배워야 되잖아요. 주역을 배우려면 30년 걸리니까요. 굳이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런 원리다. 그래서 광화문은 명확하게 후천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세종대왕은 통치의 기본을 여기로 봤거든요. 그래서 광화문이 통치의 모든 것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광화문의 여장에 바로 문왕 8궤를 딱 이렇게 그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이 복희 8궤도 보면 이렇게 정면이나 이런 것이 이제 하늘과 땅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늘과 땅으로 있다는 것은 아직 우주가 움직이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주가 요동을 쳐요. 요동을 딱 치는 순간부터는 하늘과 땅은 필요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자식을 빌기 위해서 하늘에 빌죠. 하나님께 빌고 칠성님께 빌죠. 애가 딱 태어난 순간부터는 하늘이 별로 그 아이한테 관여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지 운명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을 후천궤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땅 공간에서 이제 하늘과 땅은 우주가 탄생하기 전에 가장 중요했지만
하늘과 땅이 세상을 만든 순간부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불과 물이에요. 불과 물. 불과 물입니다. 농사를 짓든 뭐든 불과 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을 했어요. 고대인들이. 그러면 경복궁은 그 중앙축에 불과 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극기를 보면 건곤감리로 되어 있죠. 건곤감리. 이것은 복희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태극기는 우주가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태극기를 흔들잖아요. 그러면 그건 보여주는 게 아니라 태극기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움직일 때, 태극기를 막 움직일 때는 그 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해와 달이, 그러니까 불과 물이 가운데로 와버려요. 그리고 태양이 옆으로 가버려요.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요 경복궁에 가면 이쪽에 감괴, 저쪽에 이괴해서 불과 물, 여기가 이제 감괴거든요. 안쪽에 감괴, 이건 물이란 뜻입니다. 건곤감리할 때 태극기. 그리고 저쪽은 아마 가운데가 끊어지고 위쪽과 아래쪽이 이렇게 연결된 리괴라고 합니다. 리괴. 불을 상징해요. 그래서 불과 물이 광화문에 정상에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복귀 선천교에서는 하늘과 땅인데 이게 바뀌어버렸잖아요. 바뀌어버렸죠? 네. 그것은 뭐냐? 이제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문왕 8개고요. 세종대왕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요임금, 순임금, 문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요순이 되고 싶었고 작은 문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세종대왕은.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 군주상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경복 광화문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선천괴, 후천괴를 궁궐에 어떻게 배치하느냐. 먼저 선천괴는 여기 보시다시피 하늘이, 요게 건이 하늘이고요. 곤이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주의 기본 모형이에요. 우주는 이런 기본 모형이다. 이런 기운으로 구성이 됐다. 근데 이게 이제 확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와장창 변화가 시작되면 이게 다 바뀌거든요. 경복궁의 전체적인 틀은 이걸로 맞춥니다. 그래서 여기 서쪽에 감이라고 있거든요. 서쪽에 감괴인데 괴는 서쪽을 이쪽을 하고 이를 동쪽으로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하고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도에서는 서쪽이 지금 제가 보면 오른쪽이죠. 저를 보면 오른쪽. 근데 여기서는 서쪽이 왼쪽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서로가 감이니까 이게 물이거든요. 물이니까 여기는 바로 물이 이렇게 흐르죠. 이걸 뭐라 하냐면 대은암천이라고 부릅니다. 대은암천. 예. 그래서 혹시 오씀의 붉은 꽃동을 보신 분은 제 1회에서 그 덕이미가 이제 경조 임금을 처음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추리를 해야 됩니다. 그때 창덕궁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경유궁에 있었다면 굳이 그런 물을 건널 필요가 없거든요. 예? 자, 그런데 만일 창덕궁에서 이렇게 건너가서 그 둘이 처음 만난 곳이라면 만날 수 있는 곳은 대은암천밖에 없어요. 창덕궁에서 경유궁으로 가려면 반드시 여기를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경복궁은 폐허가 돼서 숲이 우거지고 호랑이가 나올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일 그 드라마에서 덕이미가 어린 정조를 처음으로 만난 외할머니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 대은암천이에요. 지금은 대은암천을 보려면 경복 후원 뒤쪽으로 가면 일부의 그 대은암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대은암천이 요게 감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지리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왜요? 대은암천이 이제부터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후천괴는 뭐냐?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인공적으로 서쪽에 있는 게 뭐가 있죠? 경회루지 있잖아요. 그죠? 경회루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회루지가 서가 있죠. 이것은 이제 후천괴입니다. 후천괴에서 여기 태괴라고 하거든요. 연못입니다. 연못. 태라는 게 연못. 태라는 게 연못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경회루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에서 요 서쪽 서라고 써 있는 요게 바로 이 지도에서는 경회루를 뜻합니다. 그래서 요거 경회루는 후천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은암천은 선천괴의 물이고 경회루는 후천괴의 태괴. 무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누가 설계했어요? 정도전을 설계한 거잖아요. 정도전은 이 음양 오행론의 가장 밝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이 경복궁 자체를 하늘의 운항에 가장 근접하게, 그리고 이것을 가장 위치에 맞게 이제 완벽하게 궁궐 경복궁을 만든 사람이 세종대왕이다. 세종대왕은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예, 경복궁을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그러한 그 하늘의 세계가 질서가 유지되는 이 공간이 바로 주역의 괴가 여기 있는 공간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다리 이름을 영재교라고 짓게 됩니다. 그 영재교는 주역의 63, 64 마지막 괴 이름이에요. 우리가 뭐 화천대유라든지 천화동인이라든지 지천태라 이런 게 다 주역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기재계, 미재계는 뭐냐면 이 세상에 다 끝난 건데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재, 미재가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이 세계의 운행은요. 내가 죽으면 내 생명력 후손으로. 그래서 끝이 또 다른 세상, 또 끝이 새로운 세상. 그래서 미재, 기재에서 제자를 붙여서 영재교를 했던 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요임금이 살았던 땅 이름이 영재예요. 이 순임금과 요임금을 본따서 순임금이 살았던 포판이 옛날에 영재시였고 거기에 영재교 다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영재교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영재교는 왜 이름이 영재교인지 그 누구도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하여튼 그래서 요게 바로 하도낙서와 하도낙서의 바탕으로 하는 주역 8개, 선천계, 후천계가 만들어진다. 우리나라 태극기는 기본적으로 복희, 선천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천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 변화는 그래서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태극기가 저렇게 더 통일이 안 되는 거라고. 통일은 누군가가 확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후천계로 바꾸면 또 변화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태극기 그림 바꿨다고 통일이 왔다면 벌써 왔겠죠. 하여튼 이 역을 한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이 가장 자연사물을 볼 수 있는 게 음과 양이에요. 바둑에서 바로 음과 양이 나타나죠. 흰돌, 검은돌. 뭐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판놀이는 대부분 둘이 하잖아요. 다 음양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이렇게 퍼지려고 하는 성질이고요. 그다음에 음은 모이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모이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퍼지려고 하는 것은 다 모였기 때문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대기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고요. 모인다는 것은 벼야만 모이죠. 그래서 작대기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작대기가 두 개가 떨어져 있으면 끊임없이 그 안으로 모인다는 뜻입니다. 모인다. 그리고 하나로 되어 있으면 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표현한 게 어떤 거냐면 천자문의 천 네 글자 천지현황. 혹시 천지현황을 가장 뜻을 잘 표현하신 분은 댓글로 해서 제가 천지현황을 가장 잘 표현하신 분한테는 뭐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빨리 쓰셔도 됩니다. 천지현황. 근데 하늘은 하늘, 땅, 거무련, 누룽하면 무조건 땡입니다. 전혀 그런 뜻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천지현황 댓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걸 음양론을 가장 잘 배워주는 게 천자문의 첫 글자예요. 천지현황이 음양론을 색깔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색깔 아니에요. 그 뜻이. 현황이라는 건 색깔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검어요? 하늘 파랗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음양론이 이제 궁궐 속에서는 근정전에 일화문과 월화문 지금도 있으니까 구경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을 상징하는 1월 오악도 또는 1월 오병봉의 해와 달 있고요. 그다음에 품계석에서도 동방과 서방 그리고 종을 칠 때도 화로와 인정. 그래서 종은 저녁에 치고 북은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낮에 치고 그래서 33타와 인정인 28타. 그래서 28타는 음이니까 음의 숫자로 되어 있고요. 이 타루는 33타는 양의 수이기 때문에 숫자가 양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3. 이것도 다 음양론에 속한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바둑이 이제 음양론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과 양의 만남으로 수많은 변화들이 오죠. 그 변화를 오행이라고 불렀습니다. 장기도 마찬가지죠. 장기도 이렇게 판을 딱 놨을 때는 음양이거든요. 근데 움직이는 순간 오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행이라는 것은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죽기도 하고 어떤 말이 살기도 하면서 그 변화가 각각 다르죠. 첫 번째 판과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은 놓는 것은 똑같지. 포석은 똑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변화가 와버리죠. 다 음양 오행론을 바탕으로 한 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오행론은 말 그대로 사물의 변화를 표현한 겁니다. 사물의 변화라는 것은 그게 5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어떤 거냐면 하나가 도단한다는 표현입니다. 도단하다. 사물은 끊임없이 도단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퍼지고 불처럼 팍. 그래서 그것을 불화로 표현한 겁니다. 퍼지고 그 다음에 맺어요. 뭔가 모이고 맺어. 이것은 열매, 가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르지만 흘러요. 그 안에 생명의 기운이 흐릅니다. 씨가 딱 되면 그 안에 생명이 흘러요. 그래서 그걸 겨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은 뭐냐면 다음에 생명이 나오기 전에 그 안에 생명이 움튼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여자와 남자가 생명의 씨앗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돋아나고. 근데 이게 어디에? 우리 몸이죠. 이 변화가 우리 몸에서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계는 흙이라는 공간 속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늘은 퍼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물이 뿌리를 받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흙이라는 것은 뭉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토라고 불렀던 겁니다. 토. 근데 토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뭐냐? 배출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뭉치는데 배출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토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토라는 글자 자체가 뭐냐면 이렇게 뭐가 뿜어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글자 자체가.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뭉쳐있는 그 어떤 대상의 신, 생명력을 가진 신을 토라고 불렀어요. 그 토가 어디에 있느냐? 종묘 사직할 때 그 사가 바로 토에서 온 말입니다. 토. 왜냐면 예전에 시옷이나 디귿이 같은 발음이었어요. 구개음으로. 그래서 흑토가 사실은 흙이 아니고 땅의 신을 말하는 글자였습니다. 땅의 신. 우리 한봉혜님께서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며 우주는 넓고 크다. 안타깝게도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 속에 이미 정답을 얘기했어요.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며 우주는 넓고 크다.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한봉혜 선생님은 다시 한번 도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행은 이러한 사물의 5가지 변화의 특징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사물의 인간의 몸에다 보니까 인간도 결국은 우주의 기운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운을 담당하는 장기들이 생긴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걸 오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우주 기운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 장기 오장을 이렇게 오장을 보완하는 6가지 기능이 생기는 거죠. 육부라고 불렀습니다. 오장육부는 이 지구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그 기울어진 지구에 인간의 몸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장육부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장의 성질에 따라서 사람의 성품이나 기운도 다르다고 본 거죠. 음양오행입니다. 음양오행 가운데 가장 잘 보여주는 게 1월 오학도고요. 또 한양도성의 사대문 인의 예지에서 동서남북의 중앙까지 해서 이것을 오행으로 맞췄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풍수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풍수에서도 남쪽의 관악산을 주작, 여기 낙산을 동청룡, 그 다음에 이쪽 인왕산을 서백호, 그리고 이 북악이 현무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행론을 현실 속에 궁궐에는 엄청나게 많이 돼 있기 때문에요. 오늘 문제가 너무 어려웠는가 봅니다. 천지현황 늘 배우잖아요. 하늘천 땅지 누를황 거물현.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3살 4살 때부터 한학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때 뭐 그렇게 배웠죠. 근데 나중에 우리 외조부께서 그걸 서당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할아버지부터 내려와서 그냥 단순하게 외웠던 것 같아요. 하늘은 안 검고요. 땅은 안 누렇거든요. 혹시 사직단에 가면 흙이 5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죠? 오토. 사직단에 가면 흙이 4개에다 가운데다가 누런 흙이 있고 가운데 신을 모시는 신체인 뾰족한 돌을 놓고 거기다가 새끼줄을 꼬아놨거든요. 사직단의 흙도 오토예요. 5개. 흙이 무슨 누렇네요. 누렇다는 건 상징일 뿐이에요. 검은 흙도 있고요. 하얀 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는 것은 뜻이 아니고요. 이제 나중에 끝날 때쯤 모르시면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천원 지방은 우주의 모습입니다. 우주의 모형. 우주의 모형.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서 있는 구조에서 멀리 보면 하늘이 둥글고 땅은 네모래. 그래서 개천우주관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머리가 좋아지면 왜 땅이 네모나다면 배가 멀리서 오는데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오지? 배가 기때부터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배가 땅이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일식과 월식이 있으면 왜 그림자가 네모나지 않냐 이거죠. 이미 1100년 전에 장영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의문을 벌써 가졌어요. 에이 아버지 뻥이야. 지구가 둥글고 달이 둥글기 때문에 그림자가 둥근 거지. 땅이 둥글다 그러면 그림자가 꺾여야죠. 맞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직접 보여주잖아요. 네모난 걸 가지고 햇빛을 봤더니 딱 네모나지잖아요. 그림자가. 그러니까 달이 둥글다는 거, 우리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일식과 월식 보면 바로 알아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땅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 밑에 이제 누가 받쳐줘야 돼 땅을. 그 정답이 뭐였냐면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거북이 4마리가 받치고 있다니까 이 아이가 거기서 끝났으면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다 거기서 끝났는 질문이 이 아이는 또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거북이는 뭘 받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북이는 또 받침대가 지랬더니 이 아이가 또 물어보잖아요. 받침대는 누가 받쳐요? 거북이 받침대. 거북이 받침대. 거북이 끝이 없죠. 애가 안 믿는 거지.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세계는 기운이 가득한 달걀과 같은 것이다. 혼천우주관을 만들어요. 그 혼천우주관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예요. 별자리. 그러니까 혼천우주관에 등장하기에 옛날 사람들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늘에 제사 지낼 때는 둥근 재단, 땅에 제사 지낼 때는 네모난 재단. 근데 이게 이제 혼천우주관으로 가요. 그럼 혼천우주를 가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늘은 둥근데 3단으로 만든다. 땅은 네모난데 3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혼천우주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원지방설이 개천우주관이 없어진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거죠. 어디에 있느냐? 사직단이 바로 네모난 재단이고 환구단이 둥근 재단이죠. 환구라는 게 둥글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원구단 할 때는 상성동의 둥근 원은 원구고요. 실물로 존재하면 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재단을 그 하늘에 제사 지내고 끝나서 없애버리면 원구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대한제국 때 만든 원구단은 아예 고정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원구단이라고 불러도 되고 환구단이라고 불러도 되는 겁니다. 꼭 그 유식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환구단이 맞으니까 원구단은 쓰면 안 된다고. 원과 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원이라는 것은 가상 속의 원이에요. 우리가 상상 속의 원. 우리가 이렇게 둥글게 그리잖아요. 그럼 원이죠. 근데 이것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내가 손 내리면. 근데 환은 내가 이렇게 무슨 돌 같은 걸 이렇게 둥글게 해놓잖아요. 그럼 그건 계속 남아있죠? 그럼 그건 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환. 그래서 이 천원지방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 연못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연못이. 그러면 왜 연못을 이렇게 만드느냐? 자, 낮에는 별이 저 하늘에 있죠. 밤에는 하늘에 있죠. 낮에는 어디 있어요? 연못에 있죠. 보이니까. 연못에 보이니까. 그래서 연못을 작은 저쪽에 하늘에 거울이라고 봤어요. 거울.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늘을 그대로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못을 영지라고 불러요. 영지. 그림자 영자를 써서. 그래서 여기가 대부분 둥글게 또는 네모나게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물 같은 것도 산 쪽에 있는 우물은 둥글게, 아래쪽에 있는 우물은 네모나게. 기둥도 마찬가지로요. 기둥도. 바깥쪽 기둥은 둥글게. 안쪽 기둥은 둥글게, 바깥쪽 기둥은 네모나게.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이것도 다 천원지방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그래서 이렇게 공산성에 가면 이게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공산성에 가면 공산성 정상은 둥근 연못이 있고요. 공산성 아래쪽 동쪽 만월에는 연못이 네모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경복궁에 경회루지와 저쪽에 있는 그 연못도 원래는 둥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늘과 만나는 연못은 둥글게, 땅과 만나는 연못은 네모나게, 다 천원지방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성을 쌓을 때는 둥글게 쌓고 궁궐은 네모나게, 그래서 천원지방. 이것이 고대 우주관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것은 이제 해와 달의 운행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늘의 운행과 땅의 운행을 궁궐에서 그대로 배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이렇게 해놓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그리고 갑을, 병정, 무기, 경신임, 개 해서 10간 12지를 이렇게 붙여놓아야 되죠. 그래서 북쪽이 바로 개가 있기 때문에 문 이름을 개무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쪽에 문은 뭐예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의 오라고 부릅니다. 오문이죠. 광화문의 첫 이름이 오문이었습니다. 오문. 중국에서는 지금도 천안문의 정문을 오문이라고 부릅니다. 자금성의 정문을 오문은. 그게 이제 자오선에 맞춰서 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죠. 천간의 개자를 통해서 천간의 북쪽인 개무문과 지지의 남쪽인 오. 그래서 오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거 다 천간 지지에서 만든 거고요. 또 하나는 근정전에 가면 근정전 이 난간에 서수가 있는데 서수는 자, 오, 묘, 유 4개를 배치를 해놨습니다. 혹시 여기에 12지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자, 오, 묘, 유는 하늘의 방향을 표시하는 기본 4개의 기둥입니다. 여주 신력사에 가면 그 전탑에도 사방에 자, 오, 묘를 써놨어요. 여기가 우주 공간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유자가 있거든요. 확인하시면 자, 오, 묘, 유 무덤이 이런 데도 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정전은 28수 할 때 제가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 문영왕릉의 이 육박놀이의 도구인 육박 그 판을 요 거울에다가 새긴 것을 우리가 방격, 규교, 사신경이라고 합니다. 이 무령왕에서 출토된 거고 김해 양동리 구분에서도 똑같은 게 출토가 됐는데요. 거기 보면 여기 묘자가 있네요. 여기 그리고 여기 김해 양동리는 유자. 요 반대방은 무가 되겠죠. 여기 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오 묘유 사방을 만들어서 12지를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울 자체가 우주를 상징한다는 걸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주의 상징. 그래서 이렇게 글씨가 표현됐고 여기 묘가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바로 밑에 유가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가 몰랐던 이런 세계가 있구나 정도로만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24절기는 하늘의 변화, 태양이 돌아가는 변화를 보고 변화의 기운이 온다는 걸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이것을 24개로 쪼갠 겁니다. 24개를 쪼개고 24개에서 다시 3개씩 다 쪼갭니다. 쪼개서 5일마다 변화를 줬어요. 이것을 후라고 부릅니다. 그 후와 24개의 기가 합해서 기후란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쓰는 기후라는 것은 대략 5일 단위로 변화가 와요. 그걸 후라고 하고 15일에 한 번에 큰 변화가 옵니다. 이걸 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3개의 후와 이 하나의 기가 모이고 3개의 기와 하나의 기 이런 식으로 하면 360일이 딱 나오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변화에 따라서 하루 이틀이 좀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지가 되면 동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82일 정도가 지나면 바로 춘분이 오거든요. 춘분이 오면 이제 그때는 완전한 봄이 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것을 구구소환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지금 복원이 절반 정도 됐으니까요. 아마 4월달 정도 되면 구구소환도도 아마 놀이 방법으로 아마 선생님도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4절기 입춘, 춘분, 우수, 청명, 경칩, 고구. 그래서 모든 사주 추명학에서는 입춘을 새해로 봅니다. 입춘을 가지고 모든 것 1월 1일이랑 아무런 관련 없어요. 아시겠지만 사주는 좀 보기가 어렵지만 나중에 혹시 배우신 분 있다지만 입춘을 새로운 기운으로 봅니다. 입춘으로. 그래서 이렇게 입춘 대기라고 문패도 붙이고 그냥 이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4절기 기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후는 72개, 기는 24개. 그래서 24절기 72후가 나왔고 이것이 농업사에서 무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농가 원령가도 만들고 또 이걸 가지고 뭘 만드느냐. 바로 그 궁궐의 전각을 만들 때 다 24절기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우리가 품계석을 만들 때도 바로 이 24절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24절기는 품계석을 이렇게 12개씩 해가지고 총 24개를 만들었고요. 이것은 간이대. 이거 무지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원래 경의로 뒤쪽에 간이대가 있었는데 흥선대원군 때 그 간이대를
잘라다가 뜯어다가 풍계석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풍계석이 우주의 기운을 상징하는 거, 24절기를 상징한다 알 수 있고요. 또 경회로 자체가 이건 이제 제가 쓴 게 아니고요. 경회로 전도라가는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경회로의 우주 철학을 표현한 책입니다. 공개가 많은 분들이 아직은 또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궁궐 학교에서 이제 이것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천지인, 그래서 하늘 땅 사람이라고 하는 천지인과 그다음에 1년 12개월, 그다음에 8궤, 24궤 이런 것들이 여기 다 구현돼 있어요. 이성훈 님이 우주 자연의 광활함을 비유한다. 50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육육양제법이라고 합니다. 육육양제법이란 뭐냐면 우주 자연의 기운을 36으로 계산해요. 36에 72로 같은 거니까. 그랬을 때 이 그 건물 안에 우주 철학을 다 구현시켜 버리는 겁니다. 하나의 건물 속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 5칸일 거예요. 칸이 5칸. 그리고 이쪽 칸이 7칸일 겁니다. 5와 7.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물이기 때문에 물의 수인 6을 앞뒤로 해서 5와 7로 만들어요. 5, 7, 35죠. 그럼 하나가 없어지잖아요. 하나가 비잖아요. 35칸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시. 그럼 36이 되죠? 육육양제법이라고 그래요. 또는 기둥을 6개를 세워요. 6개. 그러면 36개의 기둥이 딱 나오죠. 이런 식으로. 면으로 할 때는 한 면이 비는데 이때는 전체 면을 하나로 돼서 36칸으로. 그러면 36칸이 왜 필요하냐고. 태조 왕건이 송악산에 태어날 때 도선 스님이 오셔서 송악산 아래 36칸 집을 지으면 사만 통일을 하는 위대한 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장 심을 때 왜 삼나무를 심느냐. 36칸 집을 지으면 사만 일통의 위대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36칸 집을 졌더니 왕건이 태어나잖아요. 그 36칸은 곧 우주의 주인, 곧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육육양제법이라는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3군데가 있어요. 육육양제법이 잘 구현된 데가. 하나가 어디냐면 첨성대, 경주 첨성대. 그리고 또 하나가 근정전, 그리고 경회로. 옛날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왕이 깃든 이 건물 자체가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늘의 별자리는 3원 28수라 해서 이게 표준 별자리입니다. 서양은 88가지 별자리가 표준이고 동아시아는 283개가 표준이고요. 283개의 별자리 가운데 어떤 건 하나의 별자리에 하나 별이 있는 거, 어떤 것은 16개 별자리까지 있어요. 그래서 다 계산했더니 1464개의 별자리가 있고요. 283자 1464개의 별을 하나의 그림 속에 넣은 것을 전천천문도라고 그래요.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대표적인 모든 하늘을 넣었다 해서 전천이라고 그래요. 운전전차서. 바로 이게 우주의 표준이고요. 이 표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28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장각에는 바로 별자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규라는 것 자체가 서쪽 백호, 서쪽 백호에 있는 첫 번째 별자리가 규수입니다. 근데 이 규수는 16개 별자리로 되어 있는데 마치 뭐가 되냐면 왕이나 그 귀족들이 자신의 지위와 출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만한 표시를 한 규를 들고 있어요. 홀이라고 부르는. 이 규가 바로 벼슬을 뜻하는 조선시대는. 그래서 예전에 그 글 공부를 하는 벼슬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 집 벽에다 붙이는 게 바로 이 규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규수가 궁궐에 있죠. 이게 바로 규장각입니다. 임금을 도와서 요즘 말하면 청와대 같은 내각이죠. 그래서 오늘 규장각을 내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규장각이 돼서 이 규라는 게 바로 별자리에서 온 거고요. 창덕궁 후원에 바로 요 주합루가 바로 우주와 만나는 곳, 주합루가 바로 규장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자리에서 온 거고요. 또 하나는 하늘의 옥황상제는 북극성에 있지만 그 북극성의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서 천명을 받아서 지상을 다스린 사람은 왕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지상으로 올 때 타고 오는 게 바로 제왕의 수레인 북두칠성을 타고 내려와요. 인간은 태어날 때 칠성을 타고 내려오니까 죽을 때도 칠성 타고 가는 거니까 그때 바로 여기 보면
이 선과 선이라고 있죠. 여기 정투에서 여기 선기할 때 요 선, 요거 요 별자리가 바로 왕이 앉는 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 할 때 요 선자는 임금을 뜻하는 글자예요. 선. 그래서 임금의 뿌리. 그래서 이게 임금의 족보란 뜻입니다. 선원하면 임금님의 족보 이렇게. 그래서 임금님의 족보를 모신 것을 선원보전 또는 선원보각이라고 부릅니다. 강화도 전등사에 가면 있죠. 그리고 창덕궁에 가면 선원전이 있죠. 선원전. 그러면 왜 여기는 선원보각이고 여기는 왜 선원전이에요? 선원전은 정본을 갖다 놓은 거고요. 이 선원보각은 부본. 그래서 정본은 전이고 부본을 모신 것은 각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일반 각은 다르기 때문에 보자를 붙여줘요. 선원보각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이 북두칠성에 바로 선기 옥형에서 요 선기가 만나서 그러면 왜 해편을 선기라고 부르느냐? 요 선기가 바로 임금의 옥좌를 말하기 때문에 의자를 말하기 때문에 선원이라고 부른다 정도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종가의 이 유기전도 바로 하늘의 별자리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개시 개천이라고 합니다. 개천이라는 것은 하늘의 물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은하수의 물이 내려와서 개천이라고 부릅니다. 5분 정도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경복궁에 세워지고 뒤에 개시가 있었습니다. 개시라는 건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개천도 마찬가지고 하늘에 은하수가 내려오는 길이라고 봤으니까. 근데 이 개시를 열었는데 태종 이방원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후에 자기를 도운 공신들을 모아놓고 거기다 각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신들을 모아놓고 회맹을 해요. 그래서 거기를 회맹단이라고 불러요. 공신단, 회맹단. 그러니까 경복궁 뒤에 지금 청와대가 있는 곳에 회맹단이 생긴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가 없애버렸죠. 회맹단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시를 열 수가 없어요. 개시는 아침, 점심, 저녁 3번 열렸어요. 아침에는 왕실들이 이용했고 가운데 중시는 일반 대신들이 그리고 야시는 시민들이 일반 백성들이 이용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없어지니까 그 개시를 어디로? 바로 이 물이 흐르는 앞쪽으로 오니까 청계천이 나오죠. 그래서 청계천 쪽에다가 시장을 새로 만들어준 거예요. 세종대왕 때 새로 만들어줘서 여기를 육의전이라고 한 겁니다. 육이라는 것은 물의 숫자예요. 물의 수. 6. 그래서 은하수의 숫자를 6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육의전이지 가게가 6개란 뜻이 아니에요. 가게가 30개도 넘었죠. 종류별로. 비단전, 과일전, 뭐 마전, 무슨 전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육의전 하니까 시장이 6개라고 알고 있는데 6은 그냥 상징수입니다. 근데 이제 조선 후기에 오면 8개가 되게 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8주비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6과 8은 상징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징수. 그래서 이 6은 번영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회로 연못에서 용이 나오고 그 용이 6이거든요. 그 다음에 천정, 대들보에서도 그 용자가 물숫자가 용처럼 쓰여진 거 물숫자처럼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그 용이 그려져 있는 그 글자가 보면 육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숫자 쓰여 있는 은판도 육각으로. 6이 바로 하늘의 수. 하늘의 은하수가 땅과 만나서 지상으로 흐르는 수는 육수고 하늘의 수는 일수거든요. 1이 땅에 오면 6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육의전이라고 불렀다 정도로만. 이제 머리가 그냥 복잡할 겁니다. 막 1, 2, 3, 4, 5 다음에 6인 줄 알았더니 뭐 6이 뭐 은하수라는 등 그냥 옛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고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보입니다. 또 하나는 근정전의 7조령. 이것은 28수라는 것이 우리 경복궁 연건일교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근정전 7층 계단도 일부러 7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근정전에 있는 서수도 28수 서수예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왜냐면 근정전의 잡상도 일부러 7개를 뒀다는 거죠. 잡상은 9개를 둘 수 있고 11개도 둘 수 있습니다. 경회로가 11개로 가장 많거든요. 잡상이 전부 다 있어요. 그런데 근정전은 경회로보다 훨씬 격이 높은데 왜 7을 했느냐? 이것은 28수에 맞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늘의 별자리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요게 이제 바로 예전에 아마 지금의 궁궐 해설을 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캡틴 월사님 이름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제가 원하는 정답의 99.9% 맞추셨습니다.
여기 채팅창에 오시면 캡틴 월사님이 하신 천지현황, 하늘은 퍼지고 땅은 뭉친다. 예, 그런 뜻입니다. 하늘은 펴지고 땅은 뭉친다는 뜻입니다. 현이란 것은 저 검은 하늘, 끝없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하늘을 뜻하는 거고요. 황이라는 것은 뭉친다는 뜻입니다. 황이라는 글자자가 누렇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 원래 옥의 한 이름이에요. 누렇게 생긴 옥 이름. 그래서 나중에 이 누렇게 생긴 황을 가지고 땅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럴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누런 게 아니고 황 때문에 누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뭉친다는 뜻입니다. 뭉친다. 뭉친다. 그래서 땅은 뭉치고 하늘은 퍼지는 게 우주 자연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하늘천 따지할 때 하늘은 펼쳐지고 땅은 뭉쳐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주 자연의 속성이다. 그리고 근정전에 있는 이것도 28수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궁궐 해석할 때 뭐 여기는 왜 돼지가 없느니 뭐가 없느니 이게 잘못되는 12지니 그것은 이걸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근정전 자체가 하늘의 우주를 모형했다면 하늘의 모형 가운데 12지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12지는 자오묘유만 표시하는 거예요. 자오묘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28수. 28수도 다 동물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몰랐느냐? 궁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28수가 동물과 연결됐다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막히면요. 저는 시민 석사나 박사 과정이 왜 변화가 없느냐? 스승님 밑에서 논문 쓰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세상의 변화는 논문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창조적 변화가 있어야 돼요. 틀을 깨지 않고는 새로운 틀을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12지라고 하니까 12지의 틀에 막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 쓰여버린 겁니다. 이것을 경복궁 영건일가 등장하면서 28수로 해석하는 순간 완전히 이 모든 근정전의 육육 양제법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궁궐, 저희가 이제 인터넷 관련된 그 궁궐 학교도 하니까요.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제가 왜 첫 시간을 이렇게 좀 길게 했냐면 둘째 시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3시 15분입니다. 10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